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서 제77부 권율, 독성산성으로 진출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592년 12월 가까운 시일 내로 명제국의 대규모 지원군이 파병된다는 소식은 조선 조정을 고무시켰다는 거죠. 이에 조선 조정은 평양을 탈환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한편 삼남지방의 병력을 북상시켜서 한양의 적을 앞뒤로 포위하자.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기각지세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슴의 뿔과 다리를 잡고서 이제 사냥을 하는 그런 자세, 그런 형세로 나가자라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 관찰사 권율은 즉각 만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한양을 향해서 북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당시 호남의 군세는 용인패전 이후 와신 상담에서 이미 상당한 실전 경험을 쌓은 상태였어요. 특히 권율의 부대는 이치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경험이 이미 있죠. 그리고 권율은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된 이래 계속해서 북진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호남의 군대는 그래도 임전태세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형태의 군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율은 이렇게 실전으로 다져진 정예병들을 이끌고 명군이 남하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한양으로 북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권율의 부대가 수원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어쩐 일이지 권율은 더 이상 북진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권율은 성급하게 한양으로 북상하는 대신에 수원 남쪽에 위치한 독성산성, 이게 현재 오늘날 오산 쪽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군사를 주둔을 시키게 됩니다. 왜 권율이 여기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냐 하면요. 권율은 과거 용인에서 당했던 굉장히 황망한 참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삼남 근황병은 제대로 훈련도 안 된 오합지졸이었고 이걸 가지고 무리하게 서둘러서 북진을 하다가 정찰도 잘 안 되고 대호 편제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진지방어도 제대로 구축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적의 기습 한 방에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거죠. 마치 산이 무너지고 하수가 터지듯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권율은 이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일단 거점을 먼저 마련을 한데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원 부근에 있는 독성산성에 군을 주둔시킨 후에 충분히 군을 정비하면서 북진을 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참고로 독성산성, 독산성 다 같은 거예요. 물론 권율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조선 조정은 채찰사 정철에게 왕의 이제 전지를 내려가지고 왜 서둘러 북진하지 않냐고 다그치기 시작해요. 사실 이제 의주로 피난을 갔던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한양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을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도 한번 이것 때문에 일을 그르친 적이 있죠. 빨리 와라 빨리 와라 했다가 진짜 빨리 가다가 와르르 꽝꽝 그렇게 이제 붕괴됐던 건데 그때하고 좀 비슷한 실수가 또 일어날 뻔했어요. 지금 현재 실정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못했던 조선 조정이 아니 호남이 듣자 하니 군세도 충분하고 북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한양까지 빨리 올라오지 않고 수원 같은 데서 엉거주춤 있냐 하면서 이제 다그쳤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권율은 조정의 책망이 두려워서 경솔히 군을 움직이는 것보다 현장 지휘관이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이 더 옳다고 정철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조는 그러한 권율의 작전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이제 어건까지 하사하면서 만약에 이제 장수들 가운데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쳐도 좋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신뢰를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조정도 예전에 한번 이제 그렇게 성급하게 다그쳤다가 당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라 순찰사 권율이 수원의 독성으로 군사를 진출시켰다. 권율이 직산에 이르자 채찰사 정철이 경솔하게 진격하지 말도록 경계하므로 권율이 그대로 군사를 머물게 하면서 보고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권율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고 정철호가 나름 이제 공조를 이루면서 내린 판단이었다는 거죠. 조정이 전지를 내려 정철을 책망하고 권율을 재촉하여 경성으로 진출하여 도모하도록 청하였다. 너 왜 거기서 자꾸 붕기적거리냐 하면서 이게 권율한테 명령서를 보낸 게 아니라 정철한테 명령서를 보냈어요. 자, 그러자 권율이 지난날 평야의 전투에서 이게 용인 참패죠.
군사가 패한 것을 징계하여 독성으로 진출하여 머물렀다라고 돼 있죠. 그래도 권율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한 거예요. 옛날 용인패전이 그렇게 성급하게 하다가 평양에서 일본군의 기습 한 방이 무너지지 않았냐. 물론 지금의 내가 북상하고 내려가는 병력은 그때처럼 오합지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충분한 중간 거점 없이 무리하게 북상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설득에 대해서 조선 조정이 수긍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권율은 뚝심있게 자신의 소신을 밀고 나가 독성산성에 군을 주둔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상황을 잠깐 좀 관망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다면 권율은 왜 하필 하고 많은 것 중에서 독성산성일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요, 독성산성이 갖는 천혜의 효험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수원의 남쪽은 대체로 평야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 독성산성 말고는 군대를 주둔시킬 만한 곳이 일단 그 중간 포인트 될 만한 게 없었다라는 거죠. 또 당시에는 수원 화성이 아직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독성산성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수원 남쪽에 있는 평야지대, 그 평지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산 위에 위치해서 거기 성벽이 이제 쫙 둘러싸 있다 보니까 마치 위에서 보면은 장독대가 덩그러니 이제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황산벌도 좀 약간 이런 구조긴 해요. 나중에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신라군하고 백제군하고 최후의 결전을 벌였던 황산벌도 허 벌판에 이런 고지가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계백이 주둔을 하면서 버티기 들어갔던 거죠. 얼핏 생각하면은 평지 한복판에 솟은 독성산성이 무슨 전략적 가치가 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원 남쪽의 평야지대에서는 독성산성을 제외하면은 군사적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없어요. 일단 없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원으로 진출하려는 세력이나 혹은 수원을 방어하는 세력 모두 독성산성은 반드시 점령을 해야 하는 그런 요충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고는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거점이. 따라서 별것 없어 보이는 이 지역에 이미 삼국시대부터 성이 존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권율은 그런 독성산성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단번에 알아보고 이곳에 진을 치게 됐다는 겁니다. 권율의 부대가 독성산성에 진을 쳤다는 첩보를 받은 일본군은 당연히 이것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게 됩니다. 수원에서 한양까지는 지금 거리잖아요. 불과 며칠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조선군이 일본군 지휘부의 턱 밑에 비수를 꽂아 넣을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되었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독성산성에 있는 조선군을 걷어내릴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일본군 제8군 사령관이자 사실상 전체적인 총사령관인 우키타 히데이에는 자신이 직접 군을 인솔하여 독성산성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자, 독성산성은 혹시라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규모가 아주 큰 성은 아니에요. 성벽 높이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약간은 좀 이제 아기자기하게 생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독성산성이 굉장히 천의 지형을 끼고 쌓은 요새이기 때문에 만만한 성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아래 사진에 보시면요, 독성산성이 입구를 이제 찍은 사진인데, 그 입구 보면요, 이게 성문 입구 치고는 굉장히 좀 작은 편이에요. 아마 수원 화성에 있는 그 비밀통로 앞문 정도 크기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되게 좀 입구가 작은 편인데, 더군다나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벽이 있으면 수원 화성 보시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성문이 있으면 그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옹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을 또 두르는 이중 성벽이 있는데 그것도 없어요, 보면은. 근데 그 앞에 길을 보니까 딱 봐도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가파른 언덕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독성산성으로 향하는 길 자체가 이런 가파른 언덕길일 뿐만 아니라 성문 자체도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문이 협소하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이제 성에서 취약한 건 엄밀히 말하면 성문이기 때문에 취약 지점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성 측 입장에서는 약점을 노릴 수 있는 구간도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성문을 좁게 만들면은 수성 측 역시 물자와 병력을 이동시키는데 곤란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독성산성은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성문을 좁게 만들었어 옹성과 같은 방어시설 없이도 충분한 방어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굳이 좀 이제 게임으로 비유를 해드리자면은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민속놀이 게임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테란을 가지고서 하는 흔히 말하는 우주방어를 할 때 앞에다가 서플라이드 짓고 그 다음에 벙커 깔고 미사일 터렛 짓고 탱크 깔고 그렇게 우주방어를 해버리면은 적군이 못 와요, 좁은 길목에서. 근데 이렇게 하면 단점이 뭐냐면은 아군도 밖으로 못 나가요. 이렇게 입구를 다 틀어막고서 방어진을 설치하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건물 뭐 하나를 부수고 나간다든지 그래야 되죠.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2에서는 이걸 감안해가지고 서플라이드를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성문처럼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고불변의 원칙인데, 수성 측이 자신들이 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이렇게 성문이 좁으면은 당연히 이 성을 쌓기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를 운반한다든가, 혹은 성 안에 이제 물자를 갖다가 이제 적재를 한다든가, 뭐 화포 같은 거 갖고 온다든가 할 때, 그리고 대규모 병력이 드나들 때 굉장히 불리하죠. 불편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렇게 성문을 좁게 만듦으로써 적의 공격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군이 이제 좀 편하려면은, 수성 측이 편하려면 문을 좀 크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앞을 도로로 닦아놓으면은 물자와 교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만큼 이것은 적이 공격하기도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독성산성은 정말 전형적으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을 하겠다, 그런 형태의 성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키타는 독성산성의 방어력이 생각보다 견고하다는 것을 한눈에 이제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성을 하는 것보다는 성을 포위한 후에 고사시키는 그런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이 또 산성이 취약 지점이 뭐냐면요, 산성의 경우 산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적군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일단 장점이에요, 그거는. 근데 한편으로는 계곡을 끼고서 건설된 대형 산성이 아닌 다음에는 식수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우키타는 이런 점을 착안해서 권율 부대의 식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사작전으로 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독성산성 내에는 식수가 매우 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의 포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자 권율이 여기서 좀 머리를 쓰는데, 여기서 보면 권율이라는 장군이 단순히 이제 전공법에만 능한 게 아니라 이런 임기응변의 재치도 상당히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권율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은, 일본군이 잘 보이는 지역에 가가지고 일본군들이 보는 앞에서 말을 씻기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씻길 물이 어딨냐? 쌀로 말을 씻기라는 겁니다. 사실 씻기는 게 아니라 씻는 척을 하라는 거죠, 그걸로. 자,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권율이 시킨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봤던 일본군, 당연히 그 씻기는 게 쌀인지 물인지 좀 멀리서는 분간이 안 되잖아요. 뭔가 말을 씻기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이제 우키타가 뭐라고 오판을 하냐면은, 산성 안에 물이 많구나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생긴 이 부분의 지명에는 말을 씻긴다는 의미로 세마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래 사진에 보이시는 바로 세마대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수도권 지하철 1호선에 보시면 세마역이 있는데, 그 세마역의 이름도 여기서 유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독성산성 내에 물이 많다고 착각하게 되는 우키타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조함과 성급함은 당연히 작전상의 허점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권율은 이 빈틈을 놓치지 않게 돼요. 권율은 일본군에게 빈틈이 보일 때마다 성 안에 대기하고 있던 정예 기병들을 출격시켜서 허점을 찾아 치고 들어갔고, 그때마다 일본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기병이 있다고 해서 그 기병이 쓸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산 위에 대기하고 있다가 기병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분명히. 그쪽 길을 경유해가지고 밑으로 치고 나가서 돌아오고, 치고 나가서 돌아오고, 이런 유격전을 하는 것이 산성 전투에서도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아마 먼 훗날 얘기하겠지만 병자호란 때 이게 안 돼가지고 조선군이 결국에는 애먹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조선군이 독성산성의 험준한 지세에 의지해서 철통 같은 수비태세를 갖추고, 모르게 해도 이때 화포 무기도 엄청 가져왔을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정예 기병을 출격시켜서 치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일본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유격전에서 일본군 제8군 소속에 돼 있었던 다이묘 중 한 명인 나카가와 히데마사가 포로로 잡힐 정도로 일본군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일본군은
가신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모시는 다이묘가 죽거나 다치면은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거 막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신다는 다 몰살당해도 다이묘는 살아서 도망치고 그런 경우가 의외로 꽤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이묘가 포로로 잡힐 정도면 이거는 정말 타격이 컸던 거죠. 결국 우키타는 성안의 식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선군의 끊임없는 유격전으로 인해서 장기 포위전도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키타는 하는 수 없이 군사를 철수시켰고 권율은 이 기회를 당연히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또 정예 기병을 보내서 적의 후미를 추격해가지고 또다시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이처럼 권율은 역전의 용사답게 유비무환의 준비 그리고 플러스 재치 있는 임기응변으로 독성산성에서 멋지게 일본군을 격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경성의 적이 진을 나누어 군사를 출동시켜 왕래하면서 도전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키다가 이끌고 왔던 제8군이죠. 권율은 성곽을 튼튼히 지키고 응하지 않으니 적이 군영을 태우고 퇴각하였다. 권율이 가끔 날랭 군사를 출동시켜 낙후한 적을 습격하자 기내에 주둔했던 적이 모두 경성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결국 요지는 뭐냐면은 독성산성의 그런 험준한 요새를 의지해가지고 또 가지고 왔던 막강한 화력을 이용해서 철통 같은 우주 방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적이 빈틈을 보일 때마다 기병을 보내가지고 치고 빠지고 히트앤런 전투를 실시를 함으로써 결국 적군을 퇴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로부터 서로의 행인이 다닐 수 있게 되어 여러 의병들이 차례로 경기 지역에 진출하여 주둔하면서 중국 군사를 기다렸다. 즉, 이들이 여기까지 진출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목적은 뭐였냐면은 명예 군대가 남아할 때 맞춰가지고 같이 북상을 해서 한양을 탈환하기 위해서 일명 기각지세죠. 자, 이렇게 독성산성에서 승리를 거둔 권율은 좀 더 과감한 작전을 전개해도 괜찮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양의 일본군은 이미 이번 패전으로 당분간 쉽게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태죠.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로 명제국의 지원군이 오게 되면 더더욱 독성산성의 조선군을 신경 쓰기가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율은 이제 거점도 든든하게 마련을 했으니까 여기서 좀 더 본격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양 진공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자, 사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라도 순찰사 권율은 그의 군사 4,000명을, 그러니까 갖고 왔던 병력이 원래는 1만 명이 좀 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정예병력 4,000명을 또 선발을 했어요. 그 4,000명을 반으로 갈라 절도사 선거의, 또 이제 선거의 장군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선거의로 하여금 거느리고 양천강 언덕에 진을 치게 하고, 양천강이 이제 김포 쪽에 있는 지역이죠. 자신은 정병 2,300명을 거느리고 수원의 독성으로부터 고양군, 행주, 성산으로 옮겨 진을 쳤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 4,000명 데리고 김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김포에서 선거의로 하여금 거기에 이제 병력을 남겨서 지키게 있게끔 한 다음에 자신은 2,300명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선거의한테 줬던 병력은 1,700명 정도겠죠. 그 2,300명을 데리고 한강을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김포 이제 대각선 맞은편에 있잖아요. 거기 고양시에 있는 행주 쪽으로 옮겨서 진을 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권율이 이렇게 우선 끌고 온 병력 중에서 4,000명을 나눠가지고 각기 그렇게 진을 치게 되는데, 선거의 부대가 아마 이제 이런 의도였을 거예요. 선거의 부대가 한양을 노리는 병력인 것처럼 김포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위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일본군이 선거의 부대에 정신이 팔리고 있을 때 나머지 이제 정예 병력을 거느리고 대담무성하게도 그대로 한강을 건너서 행주산성으로 진입을 한 겁니다. 행주산성이면 사실상 한양 턱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처럼 권율의 부대가 행주산성에 진입함에 따라서 일본군 지휘부는 우려했던 대로 턱밑에 비수가 꽂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 측 입장에서는 나름 한양을 탈환할 수 있는 준비를 어느 정도 맞춰놓은 상태인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진짜 명군이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시일 내에 명예 대규모 지원군이 드디어 파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인솔하고 오시는 명군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명연합군이 결성되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